안녕하세요. 서강대 경제학과 김광두 교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알 듯 하기도 하고 모를 듯 하기도 합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돋보기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가 궁금한 사항을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살펴보아서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시에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될 때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도저히 우리가 참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아주 매몰찬 회초리를 들까 합니다.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정치 현상에 대해서 명지대의 김형준 교수를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 시중에 이런 얘기가 돌아다녀요. 요즘 여당은 아주 태평성대, 아주 행복도가 대단히 높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정치를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데 왜 여당이 이렇게 행복하죠? 일단은 대통령 지지도가요 30%대까지 아주 급락하다가 뭐 8.25 남북 고위급 결국은 합의를 받고 대통령이 방중을 해서 한중 관계가 굉장히 정말 좋은 관계, 협력적 관계가 되면서 급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론조사라는 거는 아주 굉장히 오르락내락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일시적인 이벤트나 사건에 의해서 지지도가 올라간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여당이 이렇게 정말 한마디로 해서 해피할까? 네. 저는 대통령을 포함한 국정운영의 지지도가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 원인을 야당의 탓으로 좀 돌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게 이번에 가령 새누리당이 개혁을 하겠다 하고 지난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보수 쪽에서 개혁을 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좀 신선하게 들렸는데 요즘 새누리당 분위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문제없다. 네. 그러니까 가령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어떤 그 정치 현상을 좀 바꾸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를 내놓으면 소위 말하는 친박 세력이 야, 그거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뭔가 변화를 할 필요가 없다. 안 해도 이긴다. 뭐 이러는 건데 그 뿌리는 야당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선거를 통해서 여야가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한쪽이 세게 혁신을 하면 상대방도 혁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작년 경우도 보면 세월호 사건 터졌는데 지방선거에서는 여당이 승리합니다. 네. 지난 4월달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 당시 뭐 잘 아시다시피 성완종 리스트가 터져서 부패한 집단으로 몰렸었던 여당이 또 승리합니다. 네. 그러면은 도대체 아무리 정부가 잘못하고 더 나아가서 정책 효과가 없더라도 선거에서 이겨버리니까 결국은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근원은 결국은 반사이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결국 야당이 엄밀하게 따지면은 2월달 전당대회를 통해서 문재인 대표 체제가 들어왔는데 문 대표 체제가 들어오면서 두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기는 정당이 되겠다. 두 번째는 개파가 없는 정당이 되겠다고 했는데 실은 그 두 가지가 전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거에서 패배를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한길,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패배하고 나니까 작년 그 패배하고 나니까 물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엉뚱하게 책임을 지지 않고 혁신위를 만들고 그 혁신위 속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지만 일단 혁신안에 대해서 국민이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혁신위안이 친노 세력의 패권을 강화시키고 문재인 대표의 체제를 공고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주류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 참담한 것은 문재인 대표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그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 정치에서는 제일 좋은 게 원칙 있는 승리, 두 번째 좋은 거는 원칙 있는 패배, 그리고 가장 나쁜 게 원칙 없는 승리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중앙위원회에서 비주류가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거를 강행을 하고 반대파는 퇴장하고 나머지는 모여서 박수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당은 도저히 안 돼. 야당은 수권 정당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심한 용어로 하면 비주류가 물론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혁신이 아니라 유신이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인데 야당이 저렇게 지리멸멸하고 계파에 매몰돼 있고 전혀 혁신을 위한 혁신이 아니라 기득권 챙기기를 위한 걸 하다 보니까 그 반대급부가 여당한테 가는 겁니다. 여당은 전혀 경쟁을 하지 않아도 나오면 이기니까.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그 현 상황이 네네. 계속 되기를 그냥 기도하겠군요. 엄밀하게 따지면 문재인 대표가 고마운 분이죠. 네, 친구 아주 베스트 프렌드. 네,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얼마나 선당 후사란 걸 넘어서서 나름대로 이기는 정당이 되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오히려 이기는 정당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기게 해주는 정당이 돼버리면은 이거는 그건 역사에 대한 그 야당은 지금 저런 상태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혁신안이 목적이었다면 이 혁신안을 어느 정도로 수용을 하면서 그렇다면은 이제 재신임 투표를 지금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재신임보다는 이제는 이제 문재인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친노 측이라고 범친노 계열이라고 하는 우리 정세균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문재인 대표가 살신성인의 자세로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리고 연석회를 열자. 그 말은 뭐냐면 야권연대를 하자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수용이 되면 자연스럽게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면서 새로운 그런 그 흐름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문재인 대표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안철수 전 의원, 네. 전 대표 아닙니까? 의원인데 지금 본인은 뭐 10월에 혁신안과 관련돼 가지고 엄청나게 정풍운동을 벌이겠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 정도 가지고 되겠는가?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간의 일종의 이걸 치킨 게임만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극단으로 가야지만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당이 하나로 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근데 그동안의 경험으로 봐서 정치 평론 하시는 분들이 과연 안철수 그 의원이 그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나요? 지금까지의 평가는 굉장히 부정적이죠. 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이요 이번 그 혁신위안과 재심 투표 반대하는 과정 속에서 보여준 거는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경선에 나와서 승리를 하려고 한다면 가장 염두에 둘 부분이 뭐냐면 제2의 손학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2012년에 혁신과 통합이라는 단체와 민주통합당이 새롭게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손학규 대표가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내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잘 아시다시피 한명숙 대표를 뽑고 이해찬, 문재인 이런 분들이 모든 공천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네. 현재 19대 국회가 엄밀하게 보면 친노 세력이 공천을 한 겁니다. 2012년 그렇게 해서 4월 총선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게 초선이었던 문재인 의원을 경선 후보 통해서 대선 후보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해서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막 강공으로 하는 이유는 달콤한 2012년의 추억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지금 전 의원이요, 전 대표가 자꾸만 문재인 때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몰린 거예요. 과거와는 다릅니다. 여기서 다시 안철수 의원이 과거 같은 행보로 한다고 한다면 미래가 없다. 그런 분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저는 안철수 의원이 보여주는 행보가 과거와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뭐 내용에 빠져서 한마디로 해서 2012년 이후에 총선에서 패배한 것과 마찬가지로 2016년 총선에서도 그냥 상납하게 되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여당도 강하고 야당도 강해야지만 정치가 바로 설 수가 있는데 정치가 한쪽이 일방적으로 쏠림 현상이 나와버리면 제대로 정치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이제 안 돌아간다고 하는 의미 좀 이따 말씀하시고요. 네네.
현실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 네네. 전 대표가 어떤 아주 그 현명한 뭘 결정을 잘 해서 네네. 지금의 야당이 좀 좋아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견해, 이것이 더 다수의 견해인지, 네네. 안 그러면 계속 저런 식으로 가서 총선도 지고 대선도 지고 그럴 거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인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국 야당의 행태를 보면요. 마지막 극단으로 가서는 항상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런 상황이 돼서 뭐 안철수 전 대표를 포함한 뭐 당내에 여러 세력들이 모여서 박영선, 김한길, 심지어 박지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모여서 새로운 당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이 과연 그랬을 경우에는 96년도 총선에 재판이 됩니다.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면 96년에요. YS가 전노를 구속시키며 역사 바로 세계를 하고 96년도에 신한국당을 창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회창, 박찬종, 이재호, 뭐 안상수, 지금 얘기하는 뭐 홍준표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영입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95년도 7월 달에 김대중 전 총재가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었습니다. 네. 야당이 분열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90년도 선거는 4당이 격돌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꼬마민주당, 그리고 자민련이라는 이 네 정당이 격돌을 해가지고 당시에 야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새누리당이 만약에 하나로 계속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분열이 되면 두 개 정당이 나오고 또 정의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4당 체제로 간다는 것은 결국은 여당으로부터는 굉장히 큰 프리미엄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각자 나가서 경쟁을 한 다음에 2017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시 합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극단적으로 가야 된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문재인 대표도 결단을 내려야 되고 안철수 대표도 여기서 어중간하게 과거처럼 만약에 돌아간다면 규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힘들겠지만 그렇게 가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네. 저는 여당은 계속 행복할 거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글쎄요. 저는 이제 거기에 조금 이제 그 퀘스천 마크가 드는데요. 왜냐하면은 야당이 분열되면 여당도 분열된다는 게 제 가설입니다. 최근에 우리 여당 상황을 조금 짚어보면요. 네. 지금 김무성 대표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처해 있죠. 하나는 뭐 가족의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곤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가지고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윤상현 의원, 네. 다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 특보입니다. 친박 중에 친박인데 네.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년도 총선 끝나고 나면은 친박의 인사가 후보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갖고 이제 많은 분들은 이거는 대통령의 말이다. 결국은 다시 얘기해서 김무성 대표로는 안 된다는 김무성 불가론을 제기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반면에 더 나아가서 최고위원회에서 서청원 최고위원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관련돼서 직격탄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네. 김무성 대표한테 정치 생명을 건다 그러는데 어떻게 걸겠느냐. 자, 윤상현 의원도 오픈 프라이머리는 안 된다 그러고 서청원 대표도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청와대가 2016년도 총선에서 다시 한번 공천권을 쥐겠다라는 시그널이거든요. 네. 2012년 비상대책위원장 맡으면서 모든 것을 정권을 차지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네. 그렇다면은 여당도 지금 평온해 보이지만 이 공천권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한번 깊은 내용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그런데 지금은 5대 개혁, 노동과 관련된 5대의 법을 통과시켜야만 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뭐 여러 문제가 되고 있는 임금 피크제 문제를 포함해서 청년들한테 일자리 준다 이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 국감중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결로 크게 부각은 안 되고 있지만 저는 국감도 끝나고 한다고 하면은 공천권 문제를 둘러싸고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은 여권 내에서 네. 일단 필요한 법 통과시키고 네. 그때까지 니들 필요한데 네. 통과되고 나면 토사구팽이다.
가령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뭐 대구 사람들, 대구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불안해한다 그러대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조금 더 쉽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하고도 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정치가요. 제가 이제 정치 과정을 연구하는 연구자지만 참 미묘해요. 다시 얘기해서 이런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은 그러거든요. 아, 김무성이는 끝났다. 예를 들어서 팽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을 끝까지 김무성 대표가 쥐고 있냐면요. 생명줄입니다. 이런 거예요. 최근에 대통령께서 대구를 방문해 갔는데 12명의 대구 의원들을 안 불렀어요. 네, 아무도 뭐 없지 않았습니까? 유승민 의원 때문에 그랬다는 설도 있고. 네, 인천에 가서는 또 다 불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구 정가에서는 야, 이거 전부 다 이거 뭔가 물갈이를 하는 게 아니냐. 유승민 파동 때 대통령을 돕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물갈이를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희한한 게요. 결국은 불안한 사람들이 누구에게 줄을 쓸 수밖에 없습니까? 김무성 대표한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김무성이고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이 도입이 돼야지만이 자기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유승민 대표 찍어내리는 것처럼 찍어내렸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과연 확보할 수 있겠느냐. 아니 지금 최근에 뭐 윤상현 의원도 있고 서청원 의원도 있죠. 그것은 자기 공천과 관련된 문제로 봉착이 돼버리면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눠진다는 거죠. 결국은 또 하나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이 저런 식으로 지리멸멸해서 끝까지 파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극적으로 타협을 보면 무엇을 가지고 타협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지금과 같은 혁신안보다는 나름대로 거기도 새로운 안을 내세울 것이다. 공천과 관련돼서. 그중에서도 가능한 게 뭐냐면 오늘 20%는 전략공천을 해라. 나머지를 오픈 프라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자,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밀린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야당의 반격에 의해서 일부 오픈 프라이머리를 갖자고 협상이 성립되는 순간 청와대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야당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청와대가 어쩔 수 없다.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의미해서 정치라는 건 참 미묘하다. 그리고 더 나가서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서 자, 김무성 대표 체제를 흔들어라고 했을 때 흔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흔들어 가지고서 전략공천이 뭐고 공천권을 다 장악하면은 대통령에 의해서 자기가 죽는데 그걸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항한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근데 그동안에 소위 여권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뭐 가령 유승민 의원을 뽑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 회의할 때 계속 하라 그랬고. 네네. 근데 화가 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싹 또 바뀌지 않습니까? 네네. 그 여권 사람들 뭐 그렇게 뭐 저항할 만한 힘이 있나요? 아닙니다. 마케팅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적을 두고 나서 선거에 나오면은 불리하니까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지만 유승민 원내대표 정도는 나름대로 대통령의 말을 듣지만 이제는 당대표를 놓고 흔들어라고 해서 공천권과 관련된 문제가 되면 정반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제 그런 분석의 틀을 떠나서 네네. 그냥 우리가 밖에서 보기에는 네. 김무성 대표가 뭐 한마디 했다가 뭐 분위기 나빠지면 곰방 꼬리를 내리고 네네. 또 뭐 한마디 하는 척 하다가 또 꼬리를 팍팍 내리는데 네네. 뭐 과연 그 힘이 될까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정치는 타이밍이거든요.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농축시켜서 나름대로 경쟁을 할 때 지금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타이밍입니다. 정치는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유승민 원내대표처럼 되는 거예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보면은 맞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을 잘못 맞췄고 더 나아가서 분위기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 가설에 불과하지만 여당이 완전하게 일치돼서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당도 분열되고 야당도 분열되는 이런 아주 굉장히 혼돈의 시대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거를 시간대별로 본다면 이게 11월이나 12월까지 갈 수밖에 없다. 구조가. 네, 네. 그래서 11월, 12월 달 되면은 이쪽도 이제 어느 정도 야당이
정리가 돼야지 여당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와서 지금 혼돈의 정치와 실종의 정치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힘은 오히려 야당한테 있다. 야당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가 야당한테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유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여당이 저렇게 사실은 네네. 뭐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뭐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회 전체에 활력이 지금 있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네네. 그렇지만 선거하면 여당이 이긴다. 그렇습니다. 또 대통령 지지율도 높잖아요. 네네. 이게 결국 대안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 야당 조금 믿고 어떡합니까? 네네. 그러니까 결국 뭐 어쩔 수 없이 여당을 지지하는 그런 현상인데 네네. 지금 말씀은 야당이 정신 차릴 계기가 있을 것이다. 차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례하고 그 차릴 수 있는 것도 시간이 많지 않다. 왜냐면 이게 무슨 뭐 선거 10밖에 가지고 정신 차린다면은 뭐 다 끝난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여당도 강하고 야당도 강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건전한 양당이 나름대로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거기서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히 뒤틀리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오면요. 최악이 아니라 차악을 뽑는 선거로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선거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 소위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차선이라도 선택할 수 있어야 그렇습니다. 이게 되는 건데 네네. 현재의 상황은 차악의 선택만 우리한테 그렇습니다. 주어져 네.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당이나 소위 집권 세력이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습니다. 야당은 완전히 못하니까 네. 이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기니까 여당이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수구 세력들이 더욱더 힘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바람직한 정치 현상이 되려면 야당이 좀 더 잘해가지고 네. 그리고 좀 더 정치적 질서 변화를 위해서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거를 여당한테 같이 하자고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여당의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평소에 소신이니까 네. 같이 힘을 합해서 한다. 네. 그렇게 되면은 소위 권력자 눈치만 봐가지고 줄 서는 일, 그래서 잘 보여야 공천받는 일, 네네. 이런 일들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고 네. 정치 발전에 바람직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정치 정상화의 시작은 바로 의원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그런 의원들이 많아져야지만이 자기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진정 국민을 대표할 수 있게끔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야당이 정말 오늘 모두의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돋보기를 바라보니까 이거는 결국 큰 문제가 야당이 국민한테 지금 그렇죠.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회초리를 결국은 지금 야당한테 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 토론을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입니다. 참 둘 다 못하는데 A, B가 아니라 D, F인데 D가 마음에 안 들지만 F를 선택할 수 없으니 할 수 없이 D 손을 들어줘야 되는 이 참 참담한 차악의 선택에 처해 있습니다.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야당 정신 좀 차려서 좀 잘해주세요. 그래야 여당도 잘하고 정부도 잘할 거 아닙니까? 야당 좀 잘해주세요. 오늘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